113페이지 물권 변동 기본서 194페이지일 겁니다. 우리가 첫날 권리 변동이란 말을 합니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거 그거 권리 변동이라 그랬죠. 발생, 변경, 소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민총이니까 권리 변동 그랬고, 이제 물권 배우니까 물권 변동, 채권 배우면 채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물권 변동이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여기도 원시치도 있고 성계치도 있고 똑같아요. 글씨가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물권 변동,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거는 다시 공부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 물권 변동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은, 자 여러분, 권리 변동이란 첫날 할 때 했죠. 요게 법률 효과 아닙니까? 그럼 법률 효과는 뭘 갖추면 된다 했죠?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럼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나는데, 그럼 권리 변동의 물권 변동의 원인도 뭔가? 법률 요건이죠. 근데 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여기도 똑같다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 아닌 것 나오는데,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뭐로 변동하는데, 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하든지 법률 행위 아닌 것, 즉 법률 행위든지 법률의 규정이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권 변동의 원인 중에서, 물권은 그 대상에 따라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뭘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물권 변동했지만 실제로 뭘 위주로 본다고?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이 우리 민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이제 요 밑에 188조부터는 동산 물권 변동이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만 본다고? 부동산만 봅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도 여러분 요약집 113페이지, 요약집이라는 기본 입문서 책 194페이지 보면 물권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의 규정이 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을 입문서 115페이지를 딱 펴보십시오. 입문서 115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201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입문서 하나 달라고 그러십시오. 카운트에서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201페이지를 펴보면 법조문 136조라고 나옵니까? 186조라고 나오죠. 예. 입문서 115페이지 보면 성립요건 중에서 186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라 하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덕실 변경은 뭘 하러 되어 있죠?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만 해서는 안 되고 뭘 갖춰야 되느냐?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를 하라 되어 있어요.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그는 책 하나만 딱 넘겨보면 나오죠? 나옵니까?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물권 변동을 시키는 원인인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이 한 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내가 어떤 만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어떤 때는 등기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등기 안에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지상권이 소멸시킬 때 말소 등기야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 안에도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계약을 갱신하는데 변경 등기야만이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게 중요하죠.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갑이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을의 저당권 소멸은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물어보면 저당권 말소 등기야 저당권이 소멸되는지 안 해도 벌써 소멸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도 출제되고 재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186조냐 7조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86조에 해당되는지 187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 갑자기 등기란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가 잘못됐을 때는 어떨 거냐 요걸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여러분 책에 보면 자 앞에를 보면 113페이지를 펴보면 됩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195페이지를 펴보면 될 것이고 입문서 113페이지를 펴보니까 갑자기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까? 네, 갑자기 공시 공신의 원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공시의 원칙은 제가 저번 시간에 물건은 첫째 시간에 했죠. 배타성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존재하고 변동했는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뭘 했죠? 표시하라. 공공연하게 표시한다는 원칙이 뭐라고?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공연하게 표시한다는 원칙입니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원칙, 이걸 공시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공시 원칙에서 공시 방법은 조금 전에 말했죠. 부동산은 뭐로서 공시한다?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를 해요.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있죠? 그럼 소유권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시하고 있다? 동사는 점유함으로써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을 점유함으로써 나는 이 책의 소유자라고 외부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점유가 공시수단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지만 등기 아닌 명인 방법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건 외적인 것이고 원칙은 뭐라고? 등기. 동산도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렇게 가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점유가 아니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도 있을 수는 있게 없게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외적인 것이 원칙은 뭐라고? 점유로서 공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공시 원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뒤에 있는 거죠. 공신의 원칙입니다, 이게. 방금 물권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히 공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공시가 잘못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공시되어 있습니까? 공시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실제법상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실체와 공시가 일치를 안 한다니까요. 원래 공시라는 것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실체적으로 갑이 소유자고 그걸 외부에 표시하는 게 공시라니까. 근데 실체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근데 공시는 어라부대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을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굴 소유자로 믿습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죠. 왜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공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원인 없는 무효등기입니다. 그렇지만 을로 공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을은 소유자 보든가 보다 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믿은 그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시수단을 신뢰한 자는 신뢰한 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한다. 이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이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뭐. 갑이 지금 자전거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에게 잠시 빌려줬어요. 빌려줬다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근데 지금 점유가 을이 되는데 을이 점유한다. 점유는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라고 믿는다고? 을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권 없어. 그런데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유자 본가 보다 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매매했다고? 뭘 믿고? 요거는 뭘 믿고? 잘못된 등기와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거죠. 그럼 믿었으면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합니다. 즉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런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공시라도 이를 믿었을 때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는데, 이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누구한테는 좋습니까? 병에게는 좋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뭐만 믿고 거래하면 되니까. 등기나 점유만 믿고 거래하면 되니까. 결국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은 도움이 되게 안 되게? 도움이 됩니다. 거래의 안전은 도움이 되지만 문제가 있죠. 진정한 권리자 갑은 자기 탓도 아닌 이유로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받지만 거래의 안전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좋다 안 좋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굴 먼저 보호할 거냐 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는 이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경우 자전거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이런 제도를 선의 취득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즉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받자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자,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걸 외워놔야 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자, 왜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 등기와 관련된 걸 조금 상세히 보면 이게 등기법에서 할 내용인데 115페이지를 보면 자, 잠시 나옵니까? 네, 115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제가 주로 입문서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입문서 위주로 115페이지 보면 의의되어 있고 등기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를 등기는 내용과 합치해야 된다. 뭐 좋은 말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중으로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나옵니까? 이걸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했어요.
신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딱 했어요. 그럼 보존 등기 하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또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 명인이 같은 보존 등기가 2개 된 겁니다. 이런 걸 이중 보존 등기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서류만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 갑이 자기 보존 등기에 의해서 요걸 병에게 처분하고, 요 보존 등기에 의해서 정에게 처분해 버린 겁니다. 2번 매매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병과 정은 뭘 믿고 거래했게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믿고 거래한 거죠. 이럴 때 이 병과 정 중에 누구를 소유자로 볼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 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2번째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갑 앞으로 보존 등기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이제 묘하게 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을도 이 건물에 뭘 했느냐? 보존 등기를 했어요.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가 생긴 겁니다. 이건 등기 명인이 같은 이중 보존 등기고, 그러나서 갑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거죠. 병도 이 매매에 대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만일 이 갑이 지가 갖고 있으면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보존 등기나 지 보존 등기나 지권인과 관계없잖아. 그럼 소송 분담은 보나보나 처분을 하고 이제 누구하고 다투는 겁니까? 병과 정이 다투는 거죠. 병과 정이 서로 내 거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분쟁이라니까. 분쟁이 안 있으면 우리 볼 필요 있어 없어요? 분쟁이 없으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등기 명인이 같은 이중 보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이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용지가 몇 개 있다? 하나씩만 있다. 이게 등기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뒤에 보존 등기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 보존 등기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를 기해서 권리를 취득했다. 아까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보존 등기만 유효입니다. 병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음에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더라도 판례가 말하기를 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가 아닌 이상, 이것도 1부동산 1등기용지를 취하는 우리 민법상 후보존 등기는 무효고 선보존 등기만 유효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은 취득 못하고 병만 취득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둘 다 선보존 등기만 유효입니다. 선보존 등기만. 등기 명인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갑이 지금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갑이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어요. 매매해서 매수인은 건물은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럼 토지도 무슨 등기하면 됩니까?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웬일인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보존 등기를 딱 한 겁니다.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 뭐 했게? 매매를 했다니까. 이럴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갑이 사마한 겁니다. 사마하니까 뭘 받을게? 상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갑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매매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했게? 매매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한 다음에 또 뭐 했다? 무슨 매매했게? 토지를 매매한 겁니다. 건물은 올 거니까.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됐다는 걸 딱 매매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이 딱 나타나서 을을 상대로 당신은 왜 내 토지를 사용하느냐?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등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효등기고 이 을은 토지를 이용할 거리가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소송을 내온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 맞습니까? 문제는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보등 등기의 경우 누가 없으니라 했습니까? 합의 없으니죠. 그럼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어른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송이라니까. 이 판례가 나온 게 이 소송이에요. 이중보등 등기가 불가능한 것 같죠? 박살이 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른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죠. 매수해서 보존 등기했으니까. 그러나 옛날 판례는 이게 을이 성소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갑이 성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선보존 등기가 유효라고 나왔어요. 실체 관계 따질 필요 없이 선보존 등기만 유효입니다. 이게 이중보존 등기 문제입니다.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에서 질적이 합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물건의 내용과 합체가 되지 않는 등기는 무효다.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서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하면 그게 됩니까? 실체 관계는 전세인데 등기는 저당권 돼 있으니까 안 맞죠? 그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그게 질적 불합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양적 불합치다. 이거 양적으로도 일체된다 이 뜻인데 이거는 그냥 등기법 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니까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피담보채권 빌린 돈은 1억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당권이도 피담보채권을 얼마 써야 되는 겁니까? 1억 빌렸으니까 얼마 써야 된다? 1억 써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2억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일치한다? 양일치. 이걸 무슨 불일치한다? 양적 불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등기된 양이 물건행위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요거는 비록 등기부는 얼마 되어 있지만 2억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 효력이 있다? 1억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벗어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여러분 1억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등기를 했는데 저당권 등기는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1억 범위 내에서 몇일까요? 5천만 원만 몇일까요? 등기된 양이 큰 게 아니고 작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러분 이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인데 봐봐요. 여러분 만일 이게 1억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등기부에 보니까 선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있고 채권액이 얼마라고? 5천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고 내가 뭘 했는데 이 순위 저당권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리 하는 말이야. 아니요 등기부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1억 받아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장 못한다고. 이럴 때는 일부 무효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물론 얼마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5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1억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상세한 걸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등기법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방금 얼마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했죠? 1억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1억을 빌리는데 5천만 원 등기됐으니까 이 등기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다만 전부 무효하는 거 얼마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고? 5천 범위 내에서는 유효니까 이게 무슨 무효라? 일부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부 무효다. 다음에 자, 이걸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정력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정력계약 할 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지금 정려죠. 근데 정려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는 매매한 것으로 지정했어요. 등기부에 보니까 뭐로 돼 있다? 매매한 거로 돼 있다니까. 등기부를 딱 열람 해보니까 갑이 소유자였어요. 근데 어리게 등기가 넘은 거예요. 근데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기록되어 있게 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매매면 매매, 정리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 뭘 써놨다고? 매매로 적였다니까. 실제로 뭐 했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한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판례는 유효라고 합니다. 왜 유효냐 하니까 만약 이 등기가 실체상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를 무효로 시킨다는 것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럴 때 어른 다시 갑을 상대로 너와 나 뭘 했으니까 그럼 정료로 다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제는 등기 원인을 뭘 쓴다? 정료 소유권 지납니다.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넘어갈 겁니까? 어차피 소유자는 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분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이 등기 자체를 뭐라고? 유효로 두라는 겁니다.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실제와 다른 원인에서 등기를 기록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괜찮다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정렬을 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입니다.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맛을 좀 봤는데 우리 시험에는 등기에 관한 문제가 2문제, 많으면 3문제가 등기법이 나옵니다. 등기에 관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등기법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는 여러분 배우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은 실체관계가 아니고 절차법이고 우리는 실체와 관련된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등기법에서는 안 배우는 등기입니다.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나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등기는 무조건 유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186조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다시 187조는 제가 뭐 할 필요 없다 했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87조 법률의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법정책적이나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가 하나 나와 있죠? 상속 공용증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지금 건물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해 버렸어요. 근데 사망하면 뭐가 일어났냐? 상속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일 고지고대로 상속인이 등기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만 딱 되어 있으면 갑이 사망할 때 미리 예고하고 사망합니까? 예고하고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리 해외 출장 중에 갑이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 없다면서요. 그럼 죽은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유권 없고 아직 상속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으면 그 부동산 누구 거냐 이 말입니다. 공중이 붕 뜬다니까. 이렇게 무주물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와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뭐 할 필요도 없이 등기할 필요 없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갑이 꼴깍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뭐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대신 너가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고 하라는 겁니까? 등기하고 나중에 처분하라.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187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하기가 거의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 공백 상태라든지 법 정책적 이유로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물건이 변동되느냐? 법률에 규정된 시기. 상속은 언제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용징수는 여러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 협의 수용이냐 재결 수용이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협의의 수행하면 거기에 뜻이 협의에 정한 시기, 그 시기에 변동되지 등기할 때가 아니고 재결 수용일은 거기 수용 개시일 나와 있죠. 수용 기일에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공용징수도 몰려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제 판결 186조냐 7조냐 하면 항상 나오는 게 판결입니다. 이게 판결은 등기할 때가 아니고 언제 때다 판결이 뭐 될 때? 확정될 때입니다. 뭐 할 필요 없이 등기할 필요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 물건이 변동된다니까. 다만 요때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결이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는 요 세 가지인데 98%가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은 이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수인 을은 대금을 취급할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채무는 아까 무슨 문제를 남긴다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물을 이행을 안 한다니까. 그럼 법률 관계는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뭐 할 수 있다? 소제기할 수 있다 했잖아.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뭘 제기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해요.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 소를 제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너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다니까. 그럼 법원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잔금 다 줬느냐? 줬습니다. 그럼 왜 너는 이행하지 않아?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무슨 판결을 넣는다? 이행 판결이 나와요. 그럼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법원에서는 이행하라고 판결했지 아직 이행된 거는 아니라니까. 따라서 이 이행 판결에 의해서 을 앞으로 뭐 할 때? 등기할 때 비로소 소유권은 취득하지 판결이 확정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186조입니다. 등기해야만이 물건이 변동됩니다. 이거는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 때 아닙니다. 근데 이행 판결 받고 나서도 갑이 뻔뻔스럽게 계속 등기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결문 있죠? 판결문을 가지고는 단독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만이 비로소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음에 확인의소는 흔히 친자 확인의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왜 모 유명 탤런트가 얘가 내 아니 아내니 이렇게 해가지고 왜 친자 확인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 판결이에요. 갑남과 을료가 있는데 어느 날 A가 나타나서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닙니다. 어머니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분이 한국 사람과 말은 잘하는데 얼굴이 까만 흑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하고 나타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저는 아프리카 모모에 사는 분인데 40년 전에 어머님 말씀대로는 당신이 아버지라고 그랬다. 생각해보니까 40년 전에 외항선을 탈 때 잠시 아프리카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내 친자식이란 걸 뭐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사실을 법에서 뭐 해준다? 확인을 해주는 거지 새로운 친자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자라는 사실, 친자가 판결 확정될 때 그때부터 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친자에서 안 했어요. 친자했는데 그걸 뭐 해달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지 새로운 권리 변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뭐 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지금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시효체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효체득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갑이 을을 상대로 내가 이 토지 소유자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이 판결에 의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뭐 해달라? 확인해 달라는 거지 새로운 권리 변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확인해 주죠. 확인함과 동시에 이 을은 뭐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시효체득이 안 돼요. 이렇게 이미 있는 지위나 권리 등을 단순히 확인해 주는 게 확인 판결입니다. 이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갑과 을 사이에 한 필지 토지를 한 필이라는 게 부동산이 몇 개라는 겁니까? 토지는 개수의 단위가 필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고? 부동산이 한 개라는 거예요. 토지 한 개를 한 필이라 그래요. 건물은 한 동이라 그럽니다. 배추는 한 포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마다 개수를 부를 때 개수의 단위가 틀린다니까. 공책은 한 권, 책은 한 권, 두 권. 그렇지 않습니까? 연필은 한 타서, 두 타서 그러는 것이고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그러는 거죠. 토지는 한 필, 두 필. 건물은 한 동, 두 동 그럽니다. 한 동, 두 동 그럽니다. 한 채라 안 그러고 한 동이라 그래요. 한 필이라는 부동산이 몇 개라는 겁니까? 한 개. 그러면 1부동산 1물 1건 중이니까 소유권도 몇 개가 있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이 300평이면 두 필은 600평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파트 한 동이 20평형도 있고 30평형도 있고 50평형 있잖아. 맞아요. 이 한 필도 10평, 10평도 한 필이 있을 수 있고 500평도 한 필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다르다니까. 그냥 개수의 단위가 그냥 필일 뿐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것도 실제로 평수가 좀 다르죠. 요 국내도 좀 틀립니다.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마지기는 평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평야가 많고 북한은 북한일수록 농사지을 땅이 적습니다. 그럼 여기는 150평 이게 작게 내려가. 여기는 200평 내지 250평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 틀립니다. 제일 넓은 곳이 이제 호남 평야고 이런 거죠. 여기는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적이니 이런 거 평일이 하는 말은 지금 사용하면 돼, 안 돼? 국가기관에 사용하면 처벌받습니다. 모든 것은 뭐로 바뀌었다? 세금제도로 바뀌어서 도량령이 통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평령 이런 걸 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몇 평 같은 거.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그런데 갑과 이익을 공동으로 매수합니다. 그럼 2분의 1씩 출자했어요. 그럼 각각 일물 일건주의니까 분필해서 각각 두 개로 만든 다음에 각각 단독 소유하면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공동으로 소유하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 을도 갑도 소유권을 가지는데 100% 가지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을 가지고 소유합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가지고 소유하는 걸 공유라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은 토지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말고 나누자. 그게 공유물 목의 분할입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럼 공유물 분할해달라고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해줘요. 그럴 때 법원에서는 좋다 이렇게 잘라라. 그래서 왼쪽을 갑이 소유하고 오른쪽은 을이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만 됐지 아직 분필 등기돼서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갑은 요 왼쪽을 소유하고 을은 오른쪽을 소유합니다. 뭐 할 필요도 없이 등기할 필요도 없이.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행위 취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자, 그게 나와 있죠. 사회행위 취소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돼 있죠. 그게 형성 판결입니다. 그 중에서 상속재산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했다. 그럼 아들, 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상속재산 분할 판결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니까. 이런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해당됩니다. 기타 보면 경매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매인 그리고 경락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도 또 용어 해설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줄말입니다. 그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해서 매매하는 게 경매라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매매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사집행법이 바뀌어서 경매인이란 거라고 매수인이라고 바뀌었고, 경락이란 거라고 매각이라고 바뀌었고, 경락대금이란 거라고 매각대금이라고 바뀌었어요, 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경매인지 매매인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법은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낼 때는 항상 가로 안에 매각대금 쓰고 가로 안에 경락대금 이렇게 따로 써줍니다. 실제로는 다 바뀌었어요. 그냥 매수인이라고 그럽니다. 매수인. 매각대금을 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냈다는 건 뭘 냈다는 건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할 때가 아니고. 기타 보십시오.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할 때입니까? 건물이 완성됐을 때입니까? 건물이 완성될 때지 등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법정자 붙은 말이 있죠.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의 법률에 규정이 한 이 말 준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자 붙은 거는 모조리 다 187조입니다.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하여튼 법정자 붙은 거는 다 187조에 해당됩니다. 법률의 규정이 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법정지상권이 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지금 듣는 거하고 11월 달에, 1월 달에 다시 듣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따로 처분할 수 있게 없게. 그래서 건물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건물만 매매하고 어리 건물을 사용 수익하여. 근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지를 이용 못하면 건물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과는 안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렇게 나고 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토지만 매매되거나 아니면 토지만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을하고 안면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딱 나서는 겁니다.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당신은 건물 소유권만이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지 않냐. 건물을 철거라.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럼 법률적으로 말하면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건물 소유권만 있잖아요. 그러나 거슬러 가보면 이 말은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될 건물을 매각했다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쁜 놈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그중 은 하나만 처분된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을은 건물 소유권과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토지를 이용할 권리란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라고? 법정지상권입니다. 등기 없이 그냥 건물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의 지상권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의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합니다. 등기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니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면 바로 취득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상세히 배웁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피담보채권 소멸이란 저당권 소멸되어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담보물건의 부정성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갑의 건물에
앞으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이번에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건 담보물건이죠. 그거는 알 수 있겠죠. 저당권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 안 줄 걸 대비해서 담보를 하는 게 저당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갑이 에게 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 받을 권리 뭐가 있다?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 채권을 무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이거 좀 위험해, 위험하네? 위험하죠. 이런 게 위험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만일 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갖고 있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채권은 저당권으로 뭐 되어 있다?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일 피담보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은 1억을 담보하는 채권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담보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담보된 채권이 이 채권은 담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담보된 채권을 뭐라 하냐? 고소당한 사람을 피고인 그래요. 맞습니까? 당했다고. 그러면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라 하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된 채권이라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보가 된 채권은 좀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있고 여러분 병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도 있죠.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이란 물건도 있어요.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도 갖고 있고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 이 둘 중에 어느 게 주된 권리 같아요? 저당권이 주된 채권이 권리 같아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같아요? 예? 이 저당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담보할 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돈 안 빌려줬으면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빌려준 돈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있는 것이지 담보 물건은 담보할 채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이걸 나중에 부종성이라고 배웁니다. 다음 주에 나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똑같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된 채권이 있게 없게?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예컨대 1억을 빌려주고 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갑이 변제를 한 겁니다. 돈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변제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채권이 없어지죠.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저당권도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느냐? 말소 등기할 때 소멸되느냐? 아니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과 동시에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바로 소멸되느냐? 말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변제와 동시에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변제와 동시에 이 저당권 되는 게 무효 등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말소 등기하지 않도록 그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거기 피담보 채권 소멸이란 저당권 소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담보 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바로 소멸합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도 엄청 자주 나오고 피담보 채권 소멸을 한 저당권 소멸도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된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물건 186조한 물건 변동, 187조한 물건 변동이 있습니다. 186조는 뭘 해야 된다고? 등기. 187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 물건 소멸 들어갑니다. 소멸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